한 300년 전부터요, 인류사의 시대정신은 자유였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70여 년의 그 현대사를 봐도 이민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배 선열들이 투쟁하셨고, 또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를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이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근대화 투쟁이라는 걸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의 핵심 정신을 자유라고 정의했어요. 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은 해방과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절멸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시킬 때 완성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우리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시대정신인 자유로, 이 자유라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4.10 총선 이제 4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이 총선도 우리 자유파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좌절하면서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한 문을 넘는 선거다, 이렇게 저는 성격 규정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의 후보들을 만나고 또 지역 민심을 취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마 4월 9일 밤 12시까지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 보고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결과, 그리고 제가 한 40년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정치 평론하고 선거 방송 해온 저의 감으로는 우리가 이기기는 이길 것 같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길 거냐는 거는 이게 말이 시가 된다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기기는 이긴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승리가 가능하다.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승리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겨도 지는 것 같은 승리가 있고, 저도 이기는 것 같은 패배가 있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우리 자유파의 승리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아까 이번 40 총선 또한 우리 자유파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이 총선 승리가 과연 자유를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되고 결정적인 하나의 진지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의구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는 것보다야 낫겠죠. 지금 종북주사파들은 아주 이상하게 끌어모아서 야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재명이하고 그 야합정당을 숙주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거의 간첩과 다름없는 용공 혐의자들, 어떤 면에서는 저 간첩보다 더한 종북주사파들, 이런 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자가 한 10명 가까이 국회에서 설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북주사파들이 김정은이가 이번 총선을 임하는 전략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깨지든 말든 그건 니거들 문제고, 이재명이가 죽든 살든 그건 니거들이 알아서 해라. 단 우리는 이재명을 숙주로, 또 저 야합 위성정당을 수단으로 해서 이석기 같은 자를 한 10명 정도는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그 한 10명 정도의 진짜 종북주사파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완전히 마비시키는 식으로 이 의회 전술을 구사해야 되겠다. 이게 김정은이의 전략이고, 이 종북주사파들의 핵심 지도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 자들을 막지도 못하고, 그 자들이 설치고 다닐 때 하다못해 의원회관 복도에서 만나서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그런 국회의원 하나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에 10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종북주사파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의힘을 숙주로 하든지 한동훈을 숙주로 하든지 전투적 자유주의자, 저 종북주사파와의 투쟁에서 불굴의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그래도 한 10명, 20명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그런 점에서 종북주사파들보다 전략적이지가 못했어요. 저 종북주사파들이 저런 식으로 이재명을 숙주로 야합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반짝 아이디어로 나왔겠습니까? 치밀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는 경계는 계속 했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계속 주장했지만, 정말로 국민의힘을 숙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서 종북주사파들과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몇 명이라도 배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마땅치가 않아, 저거 진짜 자유주의자들 같지가 않아 라고 비판만 했죠.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을 숙주로 매개로 해서 국회 진출하는 건 어려워졌어요, 우리 자유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을 통한 국회 진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을 통한 국회 진출을 담은 몇 사람이라도 시켜서,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저 종북주사파들이 설치고 다닐 때 진짜 자유파의 진정한 전사로서, 전투적 자유주의자로서 싸우고 갈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을 자유파의 진정한 정치적 대표체로 바로 잡고 견인해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정치 상황은, 이번에 선거제도는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주사파가 자기들 필요로 바꾸는 선거법이긴 하지만, 이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는 완전히 별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당 투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내면은 오히려 정당 비례대표 배분이 적어지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이 다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이 경쟁은 다행스럽게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난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합치면 0이 되는 거라서, 지역구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고 자유통일당 후보도 나오고 자유민주당 후보도 나와서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면 우리 표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그 어부지리를 좌파한테 뺏길 위험이 큰데, 그런데 이 비례대표는 투표 얻는 만큼 의석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수를 얻는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우리가 잠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정당 투표를 해도 국민의힘 의석이 올라가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에 투표를 해도 그쪽 의석이 올라가지 국민의힘 의석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먹고, 진짜 자유파가 어느 당이냐, 진짜 자유파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가지고 정당 투표를 하시고,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이나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모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4년 전에 저쪽이 만드는 기형적 선거 제도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걸 설명을 잘 못했어요. 이 선거법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뜯어 고친 심상정의조차도 국민들이 이런 선거법 알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선거법이 아주 괴상하게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막 나갔는데, 그때는 지역구도 미래통합당한테 모아주고 비례도 미래한국당한테 모아주는 바람에 기독자유통일당은 한석도 못하고 다 괴멸해버렸어요. 4년 전에는 변형된 이 괴상한 선거법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이번 선거는 좀 확실히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여러분 취향에 맞게 이렇게 투표를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된다. 이거는 난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난제로섬 게임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사표가 없다. 표분산으로 좌파한테 어부질이 넘길 일이 없다. 이렇게라도 해서 전투적 자유주의 이념으로 뭉친 이 자유파 전사들이 단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저 종북주사파들 거의 간첩과 다름없거나 간첩보다 더한 자들이 국회 배지 달고 이석기 같은 자들이 설칠 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우리 자유파의 교두보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한 고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유파가 조금이라도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진출시키는 선거가 돼야 된다. 저 종북주사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을 숙주로 매개로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같은 우리 진짜 자유파 정당의 비례대표를 선택해서라도 종북주사파와 투쟁할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몇 명이라도 국회에 보내야 한다. 이게 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 전부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지역구는 표분산으로 인한 어부지리 위험성이 있지만 비례대표는 선거 방식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표하셔도 좋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한 말씀 더 부연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전투적 자유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0년 전에 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자유주의거든요. 절대왕정, 봉건제, 전근대적인 앙시앙 내지 구질서와 전쟁하고 혁명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우리들의 피로서 획득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를 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그냥 당연히 나한테 주어진 소여의 것으로 그냥 향유하는 것으로 즐기고만 있으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인가 위축되고 좁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 그리고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폭정을 맞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난 5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게 한순간 방심하면 한순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수수방관하면 금방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걸 되찾으려면 몇 배의 피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기적과 같은 이 대선 승리를 일궈냈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자유파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선거인데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우리 자유파 진영이 영입하는 데 성공해서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만큼 깨어지기 쉽고 정말 이 모래알같이 잠깐만 있어도 손바닥 사이로 흘러나가기 쉽습니다. 이걸 지켜내는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피로 얻은 이 자유를 저 종북주사파들의 끊임없는 탄압과 침략으로부터 수호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의 역사 이야말로 이 전투적 자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팜플렛에도 나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서 자유민주주의 없으면 시장경제 없습니다. 또 시장경제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왜곡된 괴상한 형태로 공산주의와 시장경제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접붙여진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데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든지 시장경제가 없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다든지 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막스 레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도 막스 레닌의 무슨 공산주의 강령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수호지 같은 그런 정강산 마적대 수준의 이런 게릴라 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그때까지 없었던 중국적 길을 통해서 그냥 권력을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중공이라는 나라는 저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던 나라고 지금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서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 같으면 필요가 없는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1920년대에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과 세계전쟁을 벌일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날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도 대책 없이 그냥 공부만 하자가 아니고 바로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놓자는 그런 준비론이에요. 이게 하와이로 가는 저 배 위에서 도산 선생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도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미 192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 상대로 세계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날이고 대한이 독립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면서 그때 이 미국과 싸워 이길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지내나가야 한다. 그게 한미동맹을 전쟁 때 강조한 게 아니라 6.25 전쟁 때 강조한 게 아니라 독립 이전부터 그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끊임없이 한국의 독립을 당위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호소한 게 아니라 국제관계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호소를 하고 다녀요. 조선을 독립시켜서 일본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쟁을 막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외교론입니다. 미국한테 빌붙어서 어떻게 선물처럼 독립 찾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냉철하게 그리고 가장 통찰력 있게 세계 정세를 예측하고 10년, 20년 후에 세계 정세를 예측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미국의 이익이 곧 조선 독립에 부합한다. 조선 독립이 곧 미국의 외교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외교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는 여기 교회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가 떠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50년 전부터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150년 전에 칼막스가 나타나고 또 한 120년 전에 레닌이 실제로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념을 무기로 러시아를 소련으로 공산화시킨 이후에 어떤 나라,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양자택일의 강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발전시킨 나라들은 한 나라 예외 없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고 발전해온 나라들이에요. 저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사상 흐름 또는 그 문화가 자유민주주의와 대상적으로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사의 경험상 확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자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을 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주저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공격하고 전복시키려고 할 때 가장 끝까지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기업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먼저 처단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칼 막스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종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레닌이 정권 잡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종교의 압살이죠. 그러니까 이 150년간의 우리 세계사에서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투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2019년에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 연일 나섰을 때 그 주류가 그 주축이 기독교인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주축이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15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마침내 통일로 이어질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에 그 한가운데 중심에 기독교인과 한국교회가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단 몇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시켜야 될 4.10 총선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진정한 보수를 기르지를 못해요. 이 풍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을 길러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고 박사님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네.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 같으면은 마수시다 정경숙 같은 데가 한 20년 정말 조건 없는 투자를 해서 청년들을 발굴하고 키워요. 그래서 마수시다 회장이 마수시다 정경숙을 세운 지 30년 정도 됐을 때 각계각층의 정말 유망한 젊은이들을 마수시다 정경숙으로 스카웃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스카웃을 해요. 해서 학비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각계로 내보내는데, 정치판으로만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다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들이 자유선택으로 가는데 그중에 정치권을 선택한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수시다 정경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마침내 일본 총리가 나온 게 한 7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수시다 정경숙을 졸업한 국회의원들이 현재 일본의 중의원,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곳에 한 3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여야로 갈라져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야 이전에 마수시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례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 해보려고 했던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인재 보국을 내세웠던 이병철 회장도 그걸 사실은 좀 해보려고 했고, 또 SK의 최종원 회장도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이유는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는 풍토상 기업이 뭐 한다 그러면 사실로 보는 아주 잘못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수 장학사업을 넘어설라 그러는 순간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더 유능하고 더 활력적인, 그리고 더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진출을 해서 우리 정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 정치평론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지금껏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백날 해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거들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요즘 제가 고성구 TV를 통해서 직접 이 후보가 정권 창신하고 전투적인 자유주의자야 라고 알리는 식으로 활동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간접적으로 훈수 두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죠.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활동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저처럼 분위기 잡아주고 환경 조성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조금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취향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는 달리 진짜로 정치판에서 그런 거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지금 챗GPT는 IQ가 130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고성 박사님의 그걸 물어봐서 소와트 분석, 장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다 이렇게 딱 분석을 해봤더니 고성국 박사님이 하신 게 맞아요. 여기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한미 여기 애국 카톡방에 다 올렸습니다. 일단은 허락도 없이 제가 그 입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챗GPT가 제가 챗GPT로부터 인정받은 거 이게 처음입니다. 저 엉터리라고 그랬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애국 국민들은요 가장 걱정하는 게 부정선거예요.
네, 부정선거요. 부정선거가 지금 막으려고 굉장히 조직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도 도장 날인 그거를 못하겠다. 네. 그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지금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에도 종북 주사파들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선거를 획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옛날에 50년대, 60년대처럼 투표장에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해커 부대로 동원을 통한 부정선거가 제일 우려되죠. 그거는 투표함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투표 절차 과정에 개입하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 집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침투해서 자기들이 숫자를 조작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막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수개표로 집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개표를 완전히 폐기하고 수개표로 완전히 전환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기하신 이 투표함에 직접 선거관리인이 직접 사인하라 또는 직접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도 사전투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됐건 마지막에 수개표로 전부 전환을 해버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그걸 전자투표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보완된 게 전자투표를 한 다음에 검표를 한 번 더 하도록은 보완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미 전자투표에서 상당한 정도 이 조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이걸 바로잡기 위한 수검표라고 하는 것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점에서 보완은 됐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사전투표를 이틀씩이나 하고 그것도 본투표보다 훨씬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많은 젊은 층들이 투표하기 쉽게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부재자 투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부재자 투표는 뭐냐면 당일날 투표하기가 불가능해진 사람들한테 그 사정을 입증하고 나서 부재자로 그럼 투표해라 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라 이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전에 투표하는 것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틀씩이나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효도관광 같은 거 모집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버스에다가 이 유권자들을 태우고 풍광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그러면서 역시 1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신 김에 투표하시죠. 뭐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요. 본투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곳에 가야만 되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간 김에 오신 김에 그냥 투표하고 가시죠. 해서 몰고 가갖고서 단체로 1번 투표하게 만드는 식의 이 부정투표가 자행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4년 전에 또 2년 전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획책됐고 진행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전투표를 다시 예전의 부재차 투표로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개표를 완전히 폐기하고 수개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선거법을 고쳐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절대 안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안고 지금 선거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청중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직 그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선거 가만히 놔둘 리 없고 시진핑이가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것 같은 이 선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을 거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거고 혼란을 부추기려고 할 거다. 그 해킹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이 문제는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은 알아도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정원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정원도 모사드 수준의 정보 안보 능력을 갖춘 기구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저 국정원이 앞장서서 혹시 나쁜 짓을 할지 몰라라고 걱정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국정원은 그런 국정원은 아닙니다. 또 지금 국정원장으로 간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자유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정원의 실력을 믿고 김정은이나 시진핑 해킹 부대의 장난은 막아낼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고 박사님께서 그 국민 저항권 발동이나 국민 발언제도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구호니까요.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국민 발언은 가능할 텐데요. 그건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선거 때까지 지금 40일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법리적 접근을 넘어서 제 감으로는 이게 윤석열 정권은 우리 자유파 정권이잖아요. 자유파 정권을 향해서 자유파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달라. 행안부가 더 제대로 감시하고 선관위가 똑바로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압력을 가하는 것과 이 투표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이 저항권 발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의 정권 하에서 이번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40선거가 정말 부정선거로 얼룩이 져서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좌파들은 그걸 노려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려고. 예, 그러니까 뭐 전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정권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위로 문제 제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국책자문위원이거든요. 네.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전략들을 나누는데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보정 비율을 정해가지고 자꾸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사전 투표 때 건국 전쟁 영화라든지 그다음 나오는 영화를 우리 보수들이 전부 다 영화를 보러 가는 날로 정하고 그날은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일 투표로 다 하는 거로 그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은 의견이신데 선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선거를 하는 주체는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름의 선거 전략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지, 우리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사전투표에 전부 가지 않아서 사전투표 투표율을 낮춰버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뜨겁지 않게 냉각시키는 상태에서 투표를 가는 게 유리할지,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선거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은 국민의힘 찍을 거야. 그리고, 정당 비례는 나는 자유통일당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역을 찍을 분들은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나를 듣고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합시다 그러면은 걱정은 되고 마음에는 안 들어도 국민의힘이 하자 그러니까 하고 가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의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또 정당 투표는 자유통일당을 찍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돼. 그래야 전략이라는 게 구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지역 투표는 사전 투표로 하고 정당별 비례 투표는 본 투표에서 나눠서 하고 이거는 안 돼요. 투표 용지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전 투표를 하러 갈 건가 말 건가 문제는 개인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당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고 다들 있으실 텐데 그 당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느냐를 가지고 투표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2년 전 대선 때 당시 자유파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였어요. 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한 일주일쯤 전에 막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사전투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자유파들이 다들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서부터 기가 꺾이고 들어갈 것 같다. 사전투표 그 다음날 본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쯤 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율만 가지고서도 좌파들이 온갖 식으로 루머를 지어내고 할 건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 막판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다닙니다. 사전투표에 열심히 참여해달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의 전략,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전략과 자유우파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달라져서 선거 막판에 굉장한 혼란을 우리가 겪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소신이 뚜렷해도 우리가 투표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보 내에서 우리가 지금 후보로 나가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내거나 자유통일당에서 내고 후보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의 경우에 특히 사전투표를 할 건가 말 건가의 경우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개개인의 생각과 소신보다는 당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침을 잘 듣고 그 방침에 따라주는 것이 선거의 막판 혼선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략 구사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